자, 여러분 이번 시간엔 43쪽 되겠습니다. 철학 지문입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한숨 나오죠. 철학이라 그러면은 너무 많은 철학자들이 정말 본인의 생각들을 나름대로는 일목요연하게 우리에게 쉽게 말하려고 노력하지만 정말 쉽지 않은 파트가 철학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굉장히 유명한 철학자 두 사람이 나옵니다. 데카르트 그리고 칸트 두 사람이 나오는데 연습 문제이긴 하지만 지문과 문제가 다소 어려운 편입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에 일단 1번 문제부터 한번 봅시다. 자, 뒷장으로 넘어가면 1번이 나오는데 자, 맞다 틀렸다 OX 체크하는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 잘 풀면 여러분들이 객관식 선지에서도 맞는 선지, 틀린 선지 잘 걸러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외부 대상의 실제성에 대한 의심은 철학자들에게 중요하게 다루어진 문제다. 말 자체가 어렵죠? 외부 대상, 우리가 지금 항상 보고 만지고 뭐 그런 물건들이 진짜 있냐 없냐 요런 내용입니다. 별로 안 어렵죠, 이거는. 자, 그다음 두 번째. 데카르트라는 사람은 자, 수학적 진리처럼 의심할 수 없는 것을 제외한 모든 것에 대한 철저한 의심을 통해 확실한 명제를 발견하고자 했다. 그 뭐 데카르트 의심 이 정도는 좀 여러분들 알면 좋은데 지금 여기 중간에 내용 보니까 수학적 진리처럼 의심할 수 없는 것을 제외한 모든 것은 의심하려고 했다. 좀 줄이면 수학 공식이나 수학 이론은 의심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자, 근데 칸트. 다. 자, 칸트는 우리의 지각이 불확실하더라도 지각을 통해서만 외부 대상을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했다. 자, 우리의 지각은 불확실하다. 근데 우리에게는 지각밖에 없다. 뭐 이 정도 느낌입니다. 그 다음 칸트는 외부 대상에 대한 지식을 더 확실하게 만들어줄 지식을 찾음으로써 데카르트식의 의심에서 벗어나려고 했다. 자, 지식을 더 확실하게 만들어줄 지식을 찾는다. 이런 말이 보이는데 자, 진짜 있는지 찾아봐야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2번은 글 다 읽은 후의 반응이라 그러니까 미리 읽진 않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3번. 다음은 기억에 대한 칸트의 생각이다. 자, 기억 뭔지 잠깐 훑어볼까요? 앞장으로 돌아오면 자, 어디쯤에 있습니까? 자, 마지막 단락에 있습니다. 43쪽 제일 아래 단락에 나오는데 외부 대상의 실제성 이렇게 나오네요. 근데 이 말은 우리 1번 선지 가에도 똑같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말이 굉장히 좀 출발점이 되는 것 같다.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으면 좋겠고 자, 칸트의 생각이라 그러니까 일단 한번 읽어봅시다. 자, 칸트입니다. 외부 대상이 우리가 지각하는 대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와 동시에 외부 대상의 본 모습을 알 수 있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 두 가지 전제가 모두 충족되는 것은 모순에 해당되기 때문에 자, 외부 대상의 실제성에 대해 의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자, 뭐가 어쨌든 간에 칸트는 외부 대상의 실제성을 의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했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 한번 살펴볼까요? 자, 힘들겠지만 우리 같이 한번 잘 가봅시다. 자, 첫 번째 단락입니다. 우리가 지각하는 외부 대상은 실제로 존재하는 거 체크해야 되겠죠. 외부 대상의 실제성이란 말이 뒤에 문제에 여러 번 나오니까요. 자, 이 의심은 철학에서 중요하게 다루지만 보통 사람이라면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을 것이다. 당연히 있는 거니까요. 그죠? 뒤에 예시 잠깐 나오는데 그렇다면 철학자들은 왜 이런 의심을 중요하게 다루는 걸까? 왜 그럴까? 철학자들은 왜 이런 걸 가지고 고민할까? 자, 내용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데카르트라는 사람과 칸트는 자, 이 의심을 어떻게 이해하고 활용했는지 살펴보면 이 의심으로부터 어떤 철학적 성찰들이 전개되었는지 알 수 있다. 먼저 데카르트의 경우를 살펴보자. 좀 구분 짓겠습니다. 데카르트 동그라미. 자, 데카르트가 외부 대상의 실제성을 의심하는 이유는 가장 확실하고 의심할 수 없는 철학의 토대를 찾기 위해서였다. 의심하는 이유가 가장 의심할 수 없는 걸 찾기 위해서라고 얘기하죠. 그 의심하다 보면은 이것도 의심하고 저것도 의심하고 하다 보면 이거는 절대 의심할 수 없겠는데 이런 걸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답니다. 그에 져서 형이상학적 성찰에서는
자, 모든 것에 대한 철저한 의심을 통해, 자, 데카르트 하면 의심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의심을 통해 역으로 더 이상 의심 불가능한 확실한 명제를 발견하고자 하는 회의의 방법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의심을 통해서 의심 불가능한 확실한 명제를 찾을 수 있다. 회의의 방법이다. 회의론적 사고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의심을 품다라는 뜻입니다. 모든 것에 다 의심을 가지고 접근합니다. 그러다 보면 의심할 수 없는 완전한 그런 명제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데카르트는 외부 대상이 우리가 지각하는 대로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심에서부터 출발하여서, 이해됩니까, 여러분? 외부 대상이 우리가 지각하는 대로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 그죠? 우리가 지금 책상을 만지고 있고, 그 다음에 칠판을 보고 있고, 글씨도 보고 있지만 이거 실제로 있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일까요? 자, 그래서 거기에서 출발해서 가장 확실해 보이는 수학적 진리까지도 틀린 것으로 의심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을 상정한다. 다행스럽게도 지금 답이 바로 나와버렸죠. 자, 마지막 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가장 확실하다라고 생각하는 수학적 진리까지도 의심해 보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게 데카르트의 의견이 되겠습니다. 자, 뒤에 지금 살펴보면 1번의 가, 맞죠? 이거는 1번의 가, 지금 여기 위에 첫 번째 단락 내용 따져보면 1번의 가는 맞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거고, 반면에 두 번째 단락 끝의 내용을 참고해 봤을 때 수학적 진리도 의심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의 나 부분은 틀렸다고 우리가 체크를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세 번째 단락. 자, 데카르트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합니다. 자, 데카르트는 꿈꾸는 상황을 가정해서 우리의 지각을 의심하고 외부 대상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자, 꿈꾸는 상황을 가정합니다. 자, 무슨 말일까? 나는 내가 지금 눈앞에 컵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꿈을 꾸고 있는 중이다. 그러면 실제로 있는 게 아닌 거죠, 그거는. 이해됩니까? 우리가 막, 나 태어나서 어린 시절 어떻게 보내고 지금 함창고등학교에서 2학년을 지금 코로나라는 상황 속에서 원격 수업을 듣고 있는데 이거 전체가 다 꿈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하지 않는 거죠. 자, 우리는 평상시에 이런 가능성을 진지하게 생각 안 하지만 현실처럼 생생했던 꿈에서 깨어나 그것이 꿈이었음을 안도하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자, 확률은 희박하지만 우리가 꿈에서 깨어났다고 생각하는 것 그 자체가 꿈속의 상황일 수도 있다. 우리는 다리를 건너면서 다리가 당장 무너질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 하지만 희박한 확률이라 할지라도 다리가 무너질 가능성은 항상 존재한다. 데카르트가 관심을 가진 것은 바로 이처럼 지극히 낮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완전히 배제해버릴 수 없어 보이는 의심 가능성이다. 그럼 뭐든지 다 의심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지금 이 부분을 보면 그 장자가 얘기했던 그 꿈 이야기랑 약간 연관될 수 있습니다. 장자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내가 꿈속에서 나비가 되는 꿈을 꿨는데 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답변이 사람이 나비 꿈을 꾸고 깬 것인가? 아니면은 나비가 지금 사람의 꿈을 꾸고 있는 것인가? 이렇게 질문을 한다는 거죠. 그럼 이제 어느 게 맞고 어느 게 틀렸다고 어떻게 자신할 수 있냐? 이렇게 물었을 때 사람 말문이 막힌다는 겁니다. 그것과 이거는 상당히 유사합니다. 실제 다른 지문 문제에서 데카르트랑 동양 사상을 연관 지을 때 이 나비 꿈과 연관 지을 때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의심 가능성 요거 좀 다시 한번 체크해 보고요. 자, 다음 단락. 자, 계속 데카르트죠, 지금. 자, 하지만 자, 데카르트가 외부 대상의 실제성을 부정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야, 그럼 야, 너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게 다 없다고 얘기하자는 거야?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는 외부 대상의 존재를 비롯해서 우리가 조금의 의심도 없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지식이나 명제들에 대해 과연 그것들이 의심의 여지 없이 확실한 것인지를 확인해 보기 위한 수단으로 터무니없어 보이는 의심을 사용했다. 우리가 너무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당연히 맞지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는 좀 옳지 않은 태도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아무리 터무니없다 하더라도 한 번쯤 의심해 보고 받아들이는 게 좋은 태도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앞서 들었던 다리의 예를 들어보자면 데카르트는 다리가 당장 무너질 것이라는 개연성이 낮은 의심을 통해서
자, 다리의 안전성을 어느 정도로 신뢰할 수 있는지 알지 못한다는 무지에 대한 깨달음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다. 자, 무지에 대한 깨달음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답니다. 그래서 원래는 뭐 다리 이거 뭐 튼튼하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건 이제 무지에 속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주 약간의 가능성을 가지고 의심을 하는 겁니다. 야, 근데 이거 혹시나 무너질 수도 있지 않아? 이런 식으로 얘기하다 보면은 오히려 역설적으로 이 다리가 얼마나 튼튼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이 정도엔 견딜 수 있어. 근데 요런 경우 진짜 막 완전 뭐 이렇게 폭풍이 치는데 역사상 가장 큰 위험한 태풍이 불어와서 그런 경우가 생긴다면 무너질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튼튼할 수 있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기 있는 의심은 의미가 있다라고 본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데카르트의 견해입니다. 자, 다음 단락. 자, 데카르트와 달리라고 되어 있죠. 차이점 많이 드러난다고 생각해야 되겠고, 자, 칸트는 자, 외부 대상의 실제에 대해 의심을 부정하는 것을 철학적 사고의 출발점으로 삼았다. 자, 말 잘 봐야 됩니다. 외부 대상의 실제성에 대해서 의심을 했던 게 데카르트였었고요. 외부 대상의 실제성에 대한 의심을 부정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의심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자, 아까 위에 있었던 지금 여기 있는 데카르트의 말 중에서 선생님이 체크해 놓은 것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뭡니까? 의심, 의심, 회의, 그리고 수학적 진리도 의심,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이 꿈은 아닐까? 의심, 자, 다리도 의심, 의심 가능성, 이런 말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의심, 무지에 대한 깨달음. 그렇기 때문에 데카르트는 뭐든지 의심해야 되고 의심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반면에 칸트는 그런 의심을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의심을 부정했다는 것은. 자, 무슨 말인지 봅시다. 자, 칸트의 입장은 자, 개연성 낮은 철학적 의심을 수용했던 데카르트와는 전혀 다르다. 자, 이 부분은 요렇게 데카르트의 의견. 자, 칸트는 외부 대상이 우리가 지각하는 대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입장을 모순적인 것이라고 생각했다. 야, 그 말, 야, 말도 안 돼.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건데. 자, 왜냐하면 그러한 입장은 우리는 외부 대상을 있는 그대로 알 수 없다고 가정하는 동시에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든 외부 대상의 본 모습을 알 수 있다고 가정하기 때문이다. 이해됩니까? 이거 무슨 말인지? 자, 외부 대상을 있는 그대로 알 수 없다. 자, 이 말은 아까 전에 우리 위에 있었던 그 데카르트의 의견과 연관되는 거죠. 우리가 그대로 알 수 있을까? 모를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계속 의심하자. 약간 요 입장이었던 거고. 자, 근데 이거와 동시에 뒷부분.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든 외부 대상의 본 모습을 알 수 있다고 가정한다. 자, 이거 두 개를 다 같이 중복해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뒤에 내용 좀 더 읽어볼까요? 우리가 외부 대상을 있는 그대로 알 수 없다고 말하려면 우리가 지각하는 외부 대상의 모습과 우리의 지각과 무관하게 존재하는 외부 대상의 본 모습을 모두 알고 이를 비교해서 양자의 차이를 말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자, 이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답니다. 그죠? 의심을 하는 이유가 제대로 알지 못해서 지금 의심을 하는 건데 제대로 알지 못한다, 이건 아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본 모습이 어떤 건지 알아야지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본 모습이 어떤 건지 알고 있다면 그대로 알 수 없다라는 이 말과 맞지가 않는 겁니다. 이해되나요? 무슨 말인지.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자, 모순된다. 데카르트의 의견은 한마디로. 자, 칸트의 입장은 우리는 외부 대상이 우리에게 지각되는 대로 존재하는지 아닌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알 수 없다. 알 수 없다라는 말이 되게 중요하죠, 여러분. 알 수 없다. 앞에 나왔었던 데카르트의 의심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의심을 계속 하다 보면 조금이라도 알 수 있다, 이런 입장이었다면 여기는 칸트는 알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알 수 없다라는 게 부정적으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그 불확정성의 원리 이런 것과 연관지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 읽어보면 그러므로 칸트는 외부 대상에 대한 지각을 통해 얻은 인식이 근본적으로 틀릴 가능성이 아니라 틀릴지 맞을지 확인할 수 없는 불확실성을 안고 있다고 말을 한다. 자, 지각을 통해서 얻게 되는 인식은 불확실하다. 맞는지 틀렸는지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판단을 할 수 없다. 판단하려고 의심하는 것조차도 부질 없다는 거죠. 의심을 해서 이게 맞다 틀렸다 하는 순간 우리가 원래 뭔지
기준점이 있어야 된다는 건데 그런 것조차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칸트 입장에서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직 우리의 지각을 통해서만 외부 대상을 알 수 있다. 자, 이 말이 우리가 봐야 될 부분입니다. 지각을 해서 얻게 되는 지식이 맞다, 틀렸다, 뭐 어떻다 이렇게 우리가 확신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지금 외부 대상을 받아들일 수 있는 수단 자체가 지각밖에 없거든요. 자, 칸트는 이렇게 우리 인식을 제한함으로써 우리의 인식은 완전하지 못하고 불확실하지만 우리가 가진 건 이거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제안했다는 겁니다. 자, 데카르트식의 의심으로부터 벗어난다. 그는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을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지식으로 수용한다. 그러니까 의심하면 안 되죠. 그리고 그 지식의 본질적인 구조와 성격을 탐색하는 일이 바로 철학의 임무라고 생각한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의 본질적인 성격을 탐구한다. 이 지식이 맞는 거야, 틀린 거야, 이것만 계속할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경험을 통해서 관찰을 통해서 얻게 된 지식들을 축적하고, 그죠? 그 축적된 지식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게 말하고자 하는 게 무엇일까 탐구해 가는 게 철학의 임무랍니다. 자, 결국 칸트는 외부 대상의 실제성에 대해 의심하는 것을 부정함으로써, 의심하는 걸 부정함으로써 인간의 지식을 그 자체로 수용하고 그 가능 조건을 탐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다. 그 좀 더 우리 인류가 좀 지식을 바탕으로 나아가도록 하는데 좀 철학적 바탕을 마련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곰곰이 생각해 보면 데카르트의 그 의심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은 완전한 지식이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배움을 다 부정할 수도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다 부정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 확실한 건 아니잖아요.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뭐 이렇게 좀 더 이상 발전이 없는 그런 인식으로 비춰질 수도 있는 거죠. 자, 지문 내용 정리한 거를 이건 좀 먼저 보고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철학적 의심의 의미라고 지금 타이틀이 잡혀져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여기 있는 데카르트는 괜찮다고 얘기했고 칸트는 그렇게 보면 안 된다라고 얘기한 입장이라고 보면 되겠죠. 외부 대상은 실제하는가라는 질문을 철학하는 사람들은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데카르트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것을 의심해야 된다. 그래서 의심 불가능한 걸 찾아 나서자 이렇게 얘기했고 회의, 의심을 품다라는 뜻이라 그랬었죠. 아무리 가능성이 낮더라도 웬만하면 의심의 가능성을 다 생각해보고 적용하려고 하는데 그거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 우리가 모르던 것에 대해서 깨닫지 않냐? 이렇게 얘기해서 결국은 의심을 우린 수용해야 된다라는 입장이 데카르트. 자, 반면에 자, 칸트 같은 경우에는 의심을 부정합니다. 의심을 부정한다. 받아들이지 않는다. 외부 대상의 실제를 의심을 한다라는 이 데카르트의 의견은 두 가지 조건을 충족을 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린 원래 외부 대상을 알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의심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우리가 외부 대상을 뭔지 알고 있다. 알고 있어야지 그 차이점을 이제 구분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이 다 맞물려 들어가야 되는데 뭔지 알고 있다면서 알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 모순이라는 거죠. 모순이다.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칸트는 어떻게 설명하냐? 외부 대상이 어떻다라고 하는 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고 사람이 지각을 통해서 인식을 하고 지식을 쌓아 나가는데 불확실하긴 하지만 인간에겐 그것뿐이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지각 요거를 통해서 인식을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유일한 지식 축적의 수단을 의심하면은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요게 칸트의 의견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나머지 내용 살펴봅시다. 자, 오늘 건 약간 어렵죠? 자, 우리 아까 가, 나는 확인했었습니다. 자, 가는 맞는 설명이었고 나는 틀린 설명이었었습니다. 자, 다라 끝부분에 나왔었는데 자, 칸트는 우리의 지각이 불확실하더라도 지각을 통해서만 외부 대상을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렇기 때문에 의심하면 안 되고 수용하자라고 얘기하죠. 자, 칸트는 외부 대상에 대한 지식을 더 확실하게 만들어줄 지식을 찾음으로써 데카르트식의 의심에서 벗어나려고 한다. 요거는 지금 X에 들어간다 봐야 되겠습니다. 외부 대상의 지식을 쌓을 수 있는 거는 지각입니다. 지각. 그죠? 사람의 어떤 인지 수단들, 감각적 경험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식을 쌓을 수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말고 요 지각 말고 다른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의심을
부정해야 된다라고 얘기한 거지 이거 말고 또 딴 게 뭐가 있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건 아닙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설명한다면 초반부 위에 나와 있었던 불확실성 이런 얘기에 대한 뭔가 언급이 있어야 되겠죠. 인간의 인식은 불확실하지만 어떤 더 확실한 어떤 지식을 만들어주는 어떤 거 무언가가 있는데 이거는 괜찮다 뭐 이런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안 나옵니다. 자, 다음 2번 문제. 자, 괄호 안에서 골라보자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쉬운 문제가 되겠죠. 자, 글을 읽은 후 의심이 무용하거나 쓸모없다든지 비현실적인 망상에 불과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 아, 뭔가 좀 의심도 뭔가 가치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데카르트는 의심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자, A 앞뒤 나와 있는데 뭡니까 지금? 자, 궁극적으로라는 말이 나옵니다. 목적과 연관된 걸 찾아야 되는데 본문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자, 본문에 올라가면 자, 데카르트 설명했던 부분 자, 초반부에 나오죠. 자, 지금 여기 보면 데카르트의 경우를 살펴보자라고 되어 있고 지금 초반부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가장 확실하고 의심할 수 없는 철학의 토대를 찾아보자. 이런 말도 지금 보이고 메모를 좀 한번 해볼까요? 자, 다르게 표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말이라든지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줄 보면은 자,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해야 되겠죠? 참고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와 연관지었을 때, 자, 뒷부분 인간의 무지에 대한 깨달음. 이게 있긴 하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앞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고, 자, 그 다음 칸트는 외부 대상의 실제성에 대한 의심을 근본적으로 부정함으로써 뭐를 수용하려고 했다. 받아들이려고 한 거, 의심을 받아들이려고 했습니까? 이거는 말 자체가 안 맞죠? 괄호 앞에는 의심을 근본적으로 부정함으로써 괄호 안에는 의심을 수용했다는 점에서 이 말이 좀 안 맞습니다. 자, 단락 글 끝에 가면 자, 요런 말이 보이죠? 유일한 지식으로 수용한다. 이런 말이 보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을 유일한 지식으로 수용한다. 자, 요것과 연관 지으면 뒷부분에 인간의 지식이라고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칸트의 생각입니다. 칸트의 생각 보면 박스 안에 두 가지가 전제돼야 된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전제가 적혀져 있는 부분은 앞 페이지에 나와 있었죠. 자, 페이지에 보면 자, 우리가 혹시 이거를 막 구체적으로 막 머리를 싸매면서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적혀져 있는 걸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거든요. 자, 지금 여기는 이 동시에라는 말이 지금 일단 눈에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순에 해당된다라는 부분도 좀 같이 한번 보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여기 모순 이런 말이 보이는데 자, 두 가지가 어떤 거냐면 여기 나와 있죠. 우리는 외부 대상을 있는 그대로 알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든 외부의 본 모습을 알 수 있다. 요거 두 가지를 동시에 가정한다는 겁니다. 근데 동시에 가정한다는 것 자체가 두 개 사이의 명제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모순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괄호 안에 들어가야 될 거. 자, 박스 안에 적혀져 있는 거는 뒷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본문에 적어야 될 거는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그대로 적으면 자, 3번 정답이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한 칸트와 연관된, 데카르트와 연관된 지문은 좀 약간 어려웠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원래 동시에 잘 안 나옵니다. 데카르트 따로, 칸트 따로 잘 나오고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지만 적어도 여러분 데카르트가 의심을 많이 했다. 요거 정도는 좀 배경 지식으로 기억해 놓으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